This year's prize 과학 분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들 중 반드시 빠지지 않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매년 인류의 문명과 번영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공로로서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입니다. 매년을 간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이 상.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벨상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과 파괴를 위한 무기로 이용되는 모습을 크게 한탄하며 과학이 인류 문명에 올바르고 유익한 학문적 지식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 이후 이 상의 수여는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활동이죠. 자연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총체를 과학이라고 한다면 분석이란 관찰을 활용해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요리로 비유하자면 분석은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한 식재료를 모으는 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재료를 잘 분류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식재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요리 방법을 바꾸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과학 연구, 그리고 새로운 과학 현상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려면 그 연구를 서포트해줄 분석 도구에 관한 개발과 개선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대체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이 없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과학국에서는 이들의 상관관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인류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입니다. 그는 크룩스관을 이용한 전자 가속 실험에서 전자가 물체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여러 광선들의 흥미를 보였는데 이들 중 특별히 물체를 투과하는 새로운 광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의 손을 찢기도 했었죠.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빛의 큰 매력을 느꼈던 그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이라는 의미로서 이 빛의 이름을 엑스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엑스선의 발견은 당사자인 렌트겐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정말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잘 투과한다는 성질 덕분에 수많은 과학적 관측 장비의 소스, 의료 장비에 사용되었음은 물론 워낙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었기에 광자의 양자역학적 현상들을 증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었죠. 관측과 분석을 위한 도구의 발달이 단순히 기초과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겐이 발견한 엑스선은 오늘날의 정형외과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상 촬영기의 메인 광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굳이 살을 도려내지 않고도 뼈와 조직의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수화물 게이트에서도 이 엑스선이 이용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수화물 속에 숨은 비행 중 위험 요소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엑스선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초기에는 마치 사진을 찍듯 건판을 이용한 2차원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만나보는 엑스선 촬영과 같은 모습이죠. 엑스선을 활용해 대상의 단면 정보를 3차원으로 얻어내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CT가 대표적입니다. 엑스선 빔을 활용해서도 여러 증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선의 높은 에너지를 전자와 충돌시켜 빛의 운동량을 분석해보는 컴퓨터 실험, 어느 미지의 결정성 물체에 엑스선을 입사시켜 그로부터 반사되면서 만들어지는 회절 무늬를 분석하여 물질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엑스선 분석과 같은 방법이 그러한 예들 중 하나입니다. 이 장비는 엑스선을 이용해서 물질의 결정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시료가 있는 쪽으로 엑스선이 조사되고 시료에 맞고 회절 현상을 일으켜요. 그 안에 있는 결정 구조 때문에. 그 회절되는 엑스선을 검출 장치로 검출을 해서 회절이 일어난 각도를 측정을 해서 분석하는 샘플이 어떤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 지금 이 그래프의 X축이 각도군요. 물질마다 고유의 결정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회절을 일으키는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절을 일으키는 X선의 각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요리를 위해 새로운 식재료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재료를 찾아낼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의 가치가 앞서 이야기했던 인류의 문명과 번영에 학문적으로 기여했다고 과학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만큼 명예로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소위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죠.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최초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거나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케이스를 발굴해서 이제 수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례가 연구 장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기계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들이 있죠.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새로운 것과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주방에 뭐 좋은 요리 기구들이 있어야 더 맛있고 섬세한 모양도 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도 보다 더 나은 연구 또는 보다 우수한 연구, 보다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수행했을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장비 그 기술이 국가의 과학 기술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 문명의 기초는 과거 르네상스 이후 인간 이성의 부활과 함께 과학적 방법과 과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행되었던 몇몇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확립되었습니다. 우리들보다 몇백 년 앞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는 영역인 것만큼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당연히 식재료를 찾아내는 능력, 즉 실험 도구를 만드는 능력과 개선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에 패권을 쥘 수 있는 강대국들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서구 문명을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주변의 전자기기들을 이용하고 있노라면 문득 놀랍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초창기의 연산장치가 어느 건물에 큰 방만 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 현대 전기 문명 속에서의 다양한 혜택은 불가능했다고 봐도 될 지경이죠. 20세기 석학 리처드 파인만의 예견 속에서도 알 수 있었던 오늘날의 이것,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나노 테크놀로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지의 요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참 더 연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나노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를 효율적으로 또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관측 장비에 관한 개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노 세계를 보기 위한 장비는 외국에서 개발된, 즉 외산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산 장비들의 경우 장비를 구입할 때도, 그리고 구입한 이후에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할 때에도 상당히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적 연구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자본이 단순한 장비 유지 그리고 보수에 사용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장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곧 좋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투가 전자현미경은 30kV의 텅스텐 기반을 갖고 있는 소스를 쓴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총에서 전자원이 발생이 되고 치료에 이제 투과시킵니다. 이 위치가 그 위치가 되고요. 투과된 전자빔을 확대를 시켜서 상을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아, 여기 이미지가 있네요. 이 시로 같은 경우는 피지 간격이 한 500나노미터가 되고요. 근데 이 볼 사이즈가 260나노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한 500나노미터 정도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지금 공이 260나노미터라고요, 지름이? 네, 그렇습니다. 야, 전자라는 소스를 활용해 분해능을 높이고 나노미터 수준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투가 전자 현미경. 100% 외산 장비에 의존해왔던 이 현미경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죠.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장비를 추격하여 개발하고 또 다른 기술을 접목시킬 가능성 또한 확보해 우리의 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곳을 잘 볼 수 있는 것만이 좋은 현미경의 조건일까요? 이번 취재를 통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현미경 또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온도에 따른 레이저의 반사율을 이용해 들여다보는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이 바로 그 장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며 그 퍼포먼스도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 현미경 분야에서 몇백 년을 앞서 연구하고 있는 열강들이 있음에도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연구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학 현미경 중에서도 열의 분포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 분포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요? 예. 보통 반도체 소자는 다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나죠. 줄 히팅에 의해서. 네. 소자가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스케일 안에서 열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분포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네. 마이크로 히터입니다. 이 폭이 10 마이크로미터. 예. 여기서 열이 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샘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현미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료네요. 맞습니다. 그 열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미경이. 그렇군요. 예.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열이 뜨거운 것이죠. 나고 있는 곳이군요. 예. 물질의 온도가 변하면은 굴절율이 변하고 굴절율이 변하면은 표면에서 미세하게 반사율이 변합니다. 오. 그래서 반사율이 변하면은 반사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겠죠.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가서 맞고 다시 나와서 쭉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 광섬유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이제 검출을 하면은 이제 반사된 빛의 양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주로 열의 분포를 보는 현미경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그동안 많이 쓰여왔거든요. 근데 다 수입해서 썼습니다. 과학 쿠키 영상 그 나노 기술 편 보니까요.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손톱만한 그 바이러스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손톱만한 트랜지스터가 예. 뭐 거의 우리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뭐 마이크로 스케일로 작아지고 네. 그런 작아진 트랜지스터들이 엄청나게 집적화돼서 이렇게 CPU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작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동작하는 트랜지스터 개발이 대세였죠.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벽이. 이게 작게 만들수록 그리고 빠르게 동작할수록 거기서 많은 열이 발생해서 발열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잘 죽습니다. 얘네들이 수명이 줄어들고 또 수명이 짧아지고. 예, 수명이 짧아지고 예. 또 성능도 떨어지고 열이 많이 나면은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강국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네. 이런 투명한 디스플레이 안에는 다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거든요. 저 그렇군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들입니다. 여기 이게 보이는 게 요거는 죽은 겁니다. 실험실에 와서 측정하다가 죽은 것들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왜 죽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네. 기존에 이제 반도체는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실리콘은 열 전도도가 130와트 per 미터 켈빈. 근데 이런 켈빈. 휘어지거나 투명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이런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열 전도도가 1 와트 per 미터 켈빈. 그러니까 한 130배 적죠. 열 예. 전도도가. 그만큼 열을 잘 못 뺀다는 얘기입니다. 빼네요. 네. 100배 이상 못 뺀다는 얘기죠. 열을 잘 못 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차버리겠네요. 예. 이렇게 터지면 이제 그게 디스플레이니까 이제 네. 불량 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량, 그 데드 픽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열이 계속 이슈화되고 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미래에도 계속 이제 이슈화됩니다. 그래서 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봐야죠. 열이 어디서 나는지. 이게 어디서 나고 이게 몇 도나 되고 이게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 분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2007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는 적외선 현미경 개발을 하다가 해외에서 너무 성숙된 기술이고 우리가 더 할 만한 게 없어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박사과정 때 레이저를 전공했는데 네. 제가 만든 레이저가 온도가 변하면은 표면의 반사율이 변해요. 그 반사율 변화가 레이저 파장 변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되게 골칫거리였다가 결국은 졸업 때까지 그걸 해결 못하고 다른 걸로 연구해서 졸업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적외선 현미경 한참 개발하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때 문제가 됐던 온도 변화에 따른 반사율 변화를 이용하면은 열의 분포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뭐 어떤 아이디어는 그냥 맨 땅에 나오진 않고요. 박사과정 때 그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던 게 아이디어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전자라는 존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류를 만들고 번개를 만들고 전기 문명의 기본 재료인과 동시에 모든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전자. 물리학에서는 이 전자의 존재에 관한 실존 여부를 증명하기까지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볼타의 전지 발명 이후 꾸준히 연구되었던 전류에 관한 지식은 곧 이 전류를 운반하는 녀석이 과연 누구일까에 관한 궁금증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그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만져서 느낄 수도 없었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의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가 얼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실험 장비, 분석 장비를 설계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때 행해졌던 실험이 바로 J.J.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입니다. 이처럼 실험 장비를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로 설계하는가에 따라 절대 관측하거나 분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연구 대상들도 분석해낼 수 있는 도약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발견은 곧 노벨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여지를 만듭니다. 노벨상의 수상이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연구가 많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의 기회가 적은 결정적인 이유들 중 하나가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KBS와 같은 실험 장비들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학도였던 저에게 있어 KBSI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비들 중 하나가 저에게 아주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J.J.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 전통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승하였지만 이보다 더욱더 커다란 대상의 질량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장비인 3차원 분자 이미징 질량 분석기가 바로 그것이었죠. 질량 측정기라 하면 기본적으로 시료의 이온화, 즉 시료를 직접 이온화하여 전하를 띠게 한 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시료가 조각조각 파괴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물리화학적 시료들이 대표적인 측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 실험 장치는 그러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질량 분석기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분석이요? 예. 모든 질량 분석기는 사실 역사가 네.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J.J. 톰슨서부터 시작합니다. J.J. 톰슨이면 음극선관의 그 그렇죠. 음극선 빔. 예, 비전화 측정한 바로 그 장치가 EBIM이요? 예, 그렇구나. 시작입니다. 예.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와. 시료 자체가 당연히 이온화가 돼야 돼요. 원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분석하려고 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샘플들은 다 중성이죠. 네. 근데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이온화를 시켜야 돼요. 가속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죠. 가속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프로세싱을 거쳐서 네. 정해진 theory에 의해서 얘가 질량이 얼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장비는 심즈라는 장비인데 심즈요. 예, 심즈는 이니셜로 그대로 따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샘플에서부터 2차적으로 이온을 뜯어내서 그 이온을 질량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이 장비는 이온빔,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 이온빔을 이용해서 샘플을 이온화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빔은 알곤 가스를 이용해서 만든 빔인데 네. 알곤도 그냥 알곤 단원자가 아니고 1000개나 2000개 정도로 서로 반대발스 폴스로 눈덩이처럼 이렇게 뭉칩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이온화시켜서 강한 에너지로 이제 전기장으로 가속을 시키는 거죠. 이온 형태로 뜯어내야 되는데 이온을 뜯어낸다는 자체는 물질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파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함께 샘플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클러스터 이온 빔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분석 장비는 내가 어떤 거를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띄어서 나오면 이게 원래 붙어 있었던 놈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원래 있었던 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분자 형태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 실리콘이나 갈륨, 금, 뭐 이런 무기물 쪽의 샘플들을 주로 분석을 해왔어요. 심즈는. 근데 이제 클러스터 이온빔이라는 장비가 개발이 되면서 표면의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서 얘네들의 분자 구조가 최소로 깨지게, 거의 깨지지 않고 그대로 분자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이온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진 그런 기술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T=0라는 어떤 일정한 순간에 무게가 서로 다른 놈을 똑같은 위치에 정렬시킨 다음에 시작하고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정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리 너머에 디텍터를 위치시키고 네. 그 디텍터에서 도착한 놈들을 신호를 계속 카운팅을 하는 거죠. 도착 시간을 재는 거예요. 네. 무거운 놈은 오래 걸릴 테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가벼운 놈은 빠르게 빨리 도착할 올 테니까. 테고 그 시간이 매스하고 1대1로 컨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는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잰다고 해서 토프라고 하는 질량 분석기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예, 맞습니다. 날아가는 시간. 비행 시간을 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하고 미국의 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한 게 그 전까지는 질량 분석기가 사실 일부 화학, 물리 쪽에서만 거의 사용을 했어요. 근데 단백질이나 다른 일반적인 유기물 분자까지도 소프트하게 분자를 깨지 않고도 덩치가 큰 놈들도 이온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일렉트로 스프레이라는 그 장치는 엄청 간단한 장치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혁명적으로 그 이후로 생물하는 사람들도 이걸 쓸 장비를 수 쓰게 있겠구나. 된 거죠. 그래서 이 건이 심즈 분야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일본에서도 개발되고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알곤 가스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알곤 가스의 특성을 조금 저희가 특성을 바꿔서 지금까지 없었던 특성을 갖고 있는 클러스터 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이오 샘플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바이오 샘플은 엄청 복잡합니다. 그 안에 세포 하나에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 펩타이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분석이 잘 안 돼요. 기존의 장비로도. 근데 그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유형한 분야들이 생물 시료 아니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OLED 같은 것들. OLED. 예, OLED는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뭐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구성 성분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OLED의 요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변형이 되고 라이프타임이 많이 길지가 못하거든요.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이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할 만한 적당한 툴이 아직 없는 거죠. 네. 이 클러스터건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툴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 도구, 분석 도구 자체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 말고도 연구와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실험 장치에 사용되는 장비 요소 장치들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도구 및 분석 도구를 병합함을 통해 여러 요소들을 단 한 번의 분석으로 이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방법일 텐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KBSI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라든지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모사하는 시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시료를 담게 하기 위한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가 3차원 시료를 배양하기 위한 포인트인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혈관 같은 것들은 긴 마이크로 채널 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런 식으로 채널 타입으로 된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인체 장기가 막 단순히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장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브레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장기의 특성에 맞는 구조도 모사를 해야 되고 조직의 기능을 모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디바이스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특정 장기별로 디바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사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웰 플레이트 타입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디바이스의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디바이스가 이게 낫게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시료를 뭐 현미경 위에다 올려놓고 관찰을 하고 하려면 관찰하는 내내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핸들링을 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네. 자동화된 장비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규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트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장비가 이 포지션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형태를 만들면 시료 3차원 시료를 이렇게 웰 안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네. 이 웰이 갖고 있는 어떤 통일성 있는 규격도 우리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3차원 시료도 이 안에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장비가 이제 중저가이면서도 스피드가 좀 빠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료들을 관찰하는 데는 잘 충족이 되는 장비라서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네. 뼈를 지금 모사를 하고 있는 시료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뼈 관련된 세포가 2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오! 보면 막 이렇게 오! 쫙쫙 갈라지는 모습도 있고. 와!
네, 염색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가 쉬워요. 모양 같은 거라든지 안에 있는 우와! 게 지금 사이토스켈레톤이거든요. 액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염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세포의 모르폴로지를 좀 보기가 편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웰 하나에 아주 또 일부의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네네네. 이 플레이트인 거고 소프트웨어상에서 이제 플레이트의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1D 위치에 있는 애인데 그 위치 중에서도 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저기 네, 딱 가 있네요 지금. 예, 저희 지금 야. 십자가 그 포인트에 맞는 부분이 지금 이 세포가 위치한 부분이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영역을 또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웰 안에서 몇 부분을 볼 건지. 그래서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예.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설정된 위치를 얘가 알아서 찾아가면서 빨리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3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찍는다고 하면 네. 뭐 사람이 하나하나 놓고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장비는 걸리겠네요. 지정해 놓은 위치를 잘 프로그램만 해 놓으면 그 위치를 빨리빨리 찾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충분히 빨리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박사님이 개발하신 저 웰. 그렇죠. 이 웰 플레이트랑 이 웰 플레이트. 장비하고의 호환이 호환.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여온 거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안에 있는 저 웰 플레이트는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박사님께서 고안하시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 이제 타이틀이 다중모드 나노바이오 광학현미경이거든요. 사실 광학현미경은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 종류가 많은 광학현미경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보는 현미경을 이제 좀 다중모드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모드 현미경. 네, 다중모드. 뒤에 이제 뇌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뇌 혈관을 갖다가 이미징한 건데요. 와. 혈관을 갖다가 이미징을 하다 보면 혈류량이라든가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동시에 알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는 저렇게 3차원 이미징만 된다든가 산소 포화도만 이미징 한다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알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각각의 특성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시간대에 동지점을 갖다가 이미징을 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중모드 현미경이 개발되고 있죠. 현미경 바디에다가 형광 이미징이랑 광열 반사 현미경을 갖다가 이제 붙이면은 그 두 가지 특성의 이미징이 되는 현미경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일반 현미경에도 부착을 하면 추가적인 이미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우리 기술 수준은 장비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비 개발 기술은 제로였거든요. 예. 제로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외산 보급형 장비 수준으로 개발해서 실력을 입증을 했고 예.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극한 상황에 있는 플랫폼 분석 장비로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극좋은 고자기장 환경에서 그런 전자기 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열전 소자 같은 경우에도 열전 소자. 네, 극조온에서 어떤 그 상온까지 어떤 실험이 많이 필요하고 그 메모리 소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기 메모리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정보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건데 하드디스크는 이제 좀 오래된 것이고 예. 그게 솔리드 스테이트 버전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SSD.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스핀트로닉스 연구 분야에서 스핀트로닉스. 네, 그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물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양자역학적으로 깊이 들여다 보니까 예. 자기장의 자력의 방향은 스핀의 방향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스핀을 이용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스핀트로닉스인데 그게 이제 자기 메모리의 SSD 버전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실제로 저도 그 소자를 받아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고 예. 지금 그 칩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 에버스핀이라고 예. 정말 그 고집적도 그러니까 D램을 넘어설 만한 이제 예. 기술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스핀트로닉스 메모리 연구가 선진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서도 물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선도 연구들이 극좋은 고자기장 플랫폼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외산 장비보다는 K 연구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연구에서부터 산업까지 K 소부장으로 언젠가는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역을 통해 새로운 자연현상과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비들의 단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만들어가며 이들을 통해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한 요소들을 찾아나가는 경험은 과학도로서 정말 설레는 연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아주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기초 자산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최근 겪은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들에 관한 소중함이 리마인딩 되는 일을 겪기도 했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주요한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므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오게 되죠. 새 목을 묶어가지고 네.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렇게 짜내서 다시 물고기를 뱉어내고 가서 다시 일을 하게 하는 속칭 가마우치 경제 구조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형성을 해왔죠. 우리에게 이제 그 로얄티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걸어놓고 자기들 물건을 계속 쓰도록 하면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거기에다 활용료를 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물자를 못 받게 되면 만들어서 팔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 구조에서 일본에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 거죠. 무역 수출 규제. 네, 일본에서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초반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빠르게도 저희가 그거를 거의 다 극복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비 기술도 함께 올라와 주는 쪽으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꼭 있을 것입니다. 영상 이전에서 언급했듯 노벨상 수상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표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었다면 국내에서도 진작 받았을 테니까요. 연구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을 선도하기 위해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분석 장비 개선 및 개발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는 왜 노벨상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희미한 결론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라는 커다란 경쟁의 무대에서 과학이라는 틀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기술을 통해 기초과학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있는 과학의 미래가 연구자의 환경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보다 넓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녀간 이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은 곧 우리의 삶과 연결될 것입니다. 사실 장비 개발에 있어 이미 많은 길을 걸어온, 그래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비 개발 기술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개발과 관련 연구는 우리 고유의 기술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우리 원천 기술이 접목된 연구 장비 개발을 통해 연구 선진국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또는 아예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연구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독립은 물론 노벨상 탄생까지 이뤄낼 수 있겠죠. 누구도 쉽게 시작할 수 없던 연구 장비 개발, 그 시작의 용기와 꾸준함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KBSI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된 다큐쿠키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지능을 위하여 첨단 대형 연구장비와 각종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수하면서도 세계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대형 연구장비들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들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죠. 소부장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재, 바이오, 환경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촬영 스케줄과 편집 일정이 매우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KBSI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하여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